미국 연준이 시장에 뿌렸던 돈을 걷어들이는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속도가 멈추는 순간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자동차, 업종 전략, 은행 서비스 경쟁까지 3가지 소식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연준 대차대조표의 변화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쉽게 말해 연준이 보유한 국채, 모기지채권 같은 자산의 총합이에요. 이 규모가 늘어나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고 줄어들면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이 숫자가 움직이면 환율이 흔들립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와 수출 기업 실적이 동시에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에서 연준 자산 규모를 빠지지 않고 다루는 거예요. 현재 연준의 총자산은 약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인 2022년 4월에 약 8조 9,7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 뒤로 연준이 양적 긴축, 즉 QT를 시작하면서 자산을 꾸준히 줄여왔어요. 코로나 때 경제에 소방호스로 물을 쏟아부었다면 지금은 그 호스를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최고치 대비 약 2조 3천억 달러 넘게 줄어든 셈인데 이 규모만 해도 한국 GDP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거대한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양적 긴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면요. 연준이 보유한 국채가 만기되면 새로 사지 않고 그냥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연준이 채권을 새로 사들이면 그 대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죠. 쉽게 비유하면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는 수도꼭지를 활짝 여는 것이고 양적 긴축은 그 꼭지를 조금씩 잠그는 겁니다. 지금은 꼭지가 거의 잠길 때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중요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연준이 올해 들어 양적 긴축 속도를 크게 줄인 거예요. 월간 국채 상환 한도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기존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연준이 시장 유동성이 너무 빠르게 마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양적 긴축의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도 양적 긴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긴축 속도를 줄이다가 결국 중단했고 그 직후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경제 환경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자금 흐름이 달라진다는 패턴 자체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한국에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유동성 정책은 달러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달러의 흐름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투자 자금 이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양적 긴축이 강하게 진행됐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줄면서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인데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양적 긴축이 끝나고 연준 자산이 더 이상 줄지 않거나 다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면서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유동성이 풀린다고 자동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자금이 실제로 머물러요. 유동성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직 연준이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 종료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준 총자산이 6조 달러 선까지 내려가느냐, 현재 6조 6천억 달러 부근에서 멈추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반기 한국 증시 외국인 매수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음 확인 변수로는 FOMC 회의 이후 발표되는 대차대조표 추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횡보하기 시작하면 양적 긴축 종료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의 큰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이 모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이 하반기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가 정말 심합니다. 어떤 업종은 연초 대비 20에서 30% 오르는데 어떤 업종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황해제고 증권사가 특정 업종을 골라 세미나를 여는 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증권사 세미나 자체가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주목받는 배경이 있어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는 3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전기차 보조금 변화,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입니다. 특히 한국 완성차 업체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아서 관세 이슈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예요.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할 때 관세가 몇 % 붙느냐에 따라 한 대당 수익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수십만 대 규모로 누적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초기 기대보다 완만해지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실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 과도하게 쏠리면 리스크가 커지고 적절히 분산하면 안정적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국의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탄소 배출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고 기업이 자체 흡수해야 할 수도 있어서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세미나에서 하반기 자동차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집중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 영향 분석, 전기차 전환 속도 재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 자동차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가격, 환율, 방금 말씀드린 규제 비용까지 겹치면서 차량 출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건데요. 이런 가격 변화가 소비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업종 전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다음 확인 변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북미 시장 월별 판매량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세부가 전 밀어내기 수요가 있었는데 그 효과가 빠진 뒤 실제 판매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관세 부담은 줄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와 중장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3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별 경쟁이 심해지는 건 주식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행 업계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간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 KSQI 평가에서 고객 접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년 연속이고 올해는 대면 접점 부문과 콜센터 부문 2개 부문 모두 1위를 석권했어요. KSQI가 어떤 평가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조사 요원이 실제 고객처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직원의 업무 지식, 배려, 응대 태도 같은 항목을 직접 체험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사전 통보 업디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 경험 기반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콜센터 부문도 마찬가지로 실제 전화를 걸어 상담 품질을 측정합니다. 두 부문 모두 1위라는 건 대면과 비대면 채널 양쪽에서 서비스 수준이 균형 있게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상 뉴스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모바일 뱅킹으로 거의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면 서비스 품질이 여전히 은행 브랜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은 영업점 방문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대출 상담이나 상속 관련 업무처럼 서류가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잖아요. 이런 거래는 아무리 앱이 발달해도 창구에서 직접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접점에서의 경험이 고객 충성도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 안내서를 제작했고 시각장애인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별도로 개정했고요. 대학생, 소비자, 시니어 패널을 운영해서 상품 가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문자 기반 악성코드 사기 예방 업무 협약도 체결했어요. 디지털 채널이 확대될수록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이런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도 서비스 품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지털화가 일상화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배려와 진심을 더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요. 은행 간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서비스 품질이 고객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앞으로 주목할 다음 확인 변수는 이런 서비스 품질 경쟁이 은행 실적에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느냐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분기별 리테일 고객 수 변화를 추적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투자가 고객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용만 늘어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고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 서비스 경쟁력이 실제 사업 성과로 전환되고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오늘 3가지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양적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OMC 이후 대차 대조표 추이를 확인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처럼 글로벌 변수에 민감한 업종은 관세와 판매량 데이터를 통해 실적 방향을 가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대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을 확보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리테일 고객 수 변화로 검증될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을 잡으실 때 연준 대차 대조표 추이와 업종별 펀더멘털 변화 이 2가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